6.25 전쟁, 한국사 최악의 패전, 두 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진하던 국군 청천강 전투에서 전멸하고, 그 군단장이 바로 다시 중공군 춘계 대공세에서 1951년 5월 16일 5월 20일까지 7일 동안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이것이 유명한 현리 전투입니다.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한국군 제3군단 단장 유재흥이 단장입니다. 여기에서 중공군 침입을 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진불이라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3대 패전사가 있습니다. 원균의 칠천량 해전, 이거는 다 알죠. 이순신 장군이 육속에 넣은 수군을 한 전투에서 배설에 12척 배를 남기고 모두 수장시키고 한국 수군 1만 명 내지 1만 6천 명이 수몰된 전투가 칠천량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가 쌍령 전투입니다. 쌍령 전투는 1637년 병자 호란씨 인조가 남한산도에 뺑소니 칠 때 경상 좌병사 허완과 우병사 민영이 이끄는 경상도 군 4만 명이 청나라 기병 400명에게 4만 명이 전부 몰살당했다 해서 쌍령 전투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강의하는 현리 전투입니다. 당시 중공군 12군단, 27군단, 조선인민군 5군단은 이 국군 3군단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보급로인 오마치 고개, 오마치는 다서도, 말마, 말 5마리만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산속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오마치 고개는 지금 현리에 있고, 이 현리 지역에는 지금 국군 이기자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자 부대를 왜 아냐면은 제 친구가 이 현리 이기자 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기자 부대가 현리에 주둔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당시 3군단장 유재흥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차단이 됐습니다. 피난로가 또 태강로가 차단되자 부군단장을 불러서 나 지금 작전회의를 소집해서 급히 본부로 가야 하니 부군단장 당신이 잘 사수하세요. 이런 명을 주고서 헬기로 혼자 조종사 1명, 유재흥 3군단장 1명 데리고 뺑소니 쳤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3군단 예하 전 장병이 순식간에 군단장이 도망갔습니다. 군단장이 도망갔다고 소문은 빠르지요. 연기보다도 빠른 게 소문이죠. 막 퍼지니까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이하 장교들은 옷을 전부 다 벗고 장교는 먼저 죽이니까 계급장 다 떼버리고 오마치 고개 또 기타 고개로 향해서 전부 다 뺑소니 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군단장 하나 없는 전투가 이렇게 무참하게 기권이 통솔이 안 되니 이렇게 국군이 무너져서 이 전투에서 국군
3만 명 중 1만 9천 명 사망 또는 포로설, 1만 6천 사망 또는 포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전투에 죽은 숫자는 거의 가상적으로 나오죠. 최소한도 1만 6천 명도 합시다. 그러면 60%의 군대가 전멸 내지는 포로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를 패하자 진짜로 정말로 작전 회의가 있었는가? 육군 본부에 당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백선엽 장군이 기고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당시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벤플리트 장군과 한국군 136족에는 이때 유재응은 작전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후 3군단은 지통제가 불가해서 와해되어 군단장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국군은 일제히 도망가기 시작했고 사잔낭전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지휘를 포기하고 계급장을 떼고서 제거하고서 살기 위해 무질서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현리 전투에서 3군단 예하 3사단 9사단 1만 9천 명이 전사하고 병력의 40%가량만 복귀했다 합니다. 무기는 거의 다 뺏겼다 합니다. 강원도 인제문화원장은 당시 15세 때 이 3군단 배치되어 3사단 18년대 학도병으로 배치돼서 적군이 점령한 능선과 계곡을 피해 가파른 중턱을 탈출로 삼아 밤낮없이 걸어서 피난했답니다. 이분은 학도병으로 현리에 고향이 두었기 때문에 탈출로를 제대로 찾아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문화원장까지 지냈습니다. 아마 지금은 1951년도 5월달이니 이 사람이 몇 살 때입니까? 15세 때 아직 살아 계시겠네요. 15세 때니까 학도병으로 적군이 점령한 능선과 계곡을 피해서 가파른 산 중턱을 탈출로 삼아 밤낮없이 걸었으며 곳곳에는 탈출을 하다 보니까 굶주림과 탈진과 사망한 전우의 시신이 흩어져 있었으나 미처 수습할 겨를이 없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시 미 8군 사령관은 누구였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벤플리트 장군이 현리 전투에서 패배하자 3군단을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작전권을 완전히 빼앗고 미군의 지휘 통제 안에 들어간 것이 유재응 이놈이 대진놈이라고 나옵니다. 인터넷에는 대진자 이놈이 국군 3만 명 중 1만 9천 명을 물살시킨 죄, 뺑소니 친 죄로 작전권이 오늘날까지 빼앗긴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작전권 해소하려고 하니까 이놈이 또 해방을 놓은 것입니다. 당시 벤플리트 장군과의 대화록이 있습니다. 지금 벤플리트 장군, 당신의 부대는 지금 어디 있어? 유재응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많은 무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기들은 모두 중공군에 빼앗겼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후한무치한 졸장이 한국말도 못하는 일본 육사 출신이 혼자 나홀로 뺑소니 친 현리 전투의 대참패. 이래서 3군단은 벤플리트의
장군의 명령에 이어 1951년 5월 26일 해체되었습니다. 국군은 한 번 해체된 군단은 다시 복원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복원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저는 잘 3군단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3군단이 아니고 3관구가 아마 대전 충청도 3관구 사령관 소관일 것입니다. 군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지역은 3관구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유재인 장군이 현리 전투에서 국군 19,000명을 전사시키고 저는 뺑소니 혼자 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도 군법에 해부되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장군이 한국 6.25 전쟁 중에 유재흥 잊지 마십시오. 유재흥 이놈은 언제 죽었냐? 당시 1995년경인가 91년도인가 북한에서 조창호 소위가 넘어왔었죠. 기순했죠. 어딜로 기수했습니까? 중국을 거쳐서 우리 서해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조창호 소위가. 그리고 기순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유재흥 이자입니다. 유재흥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창호 소위는 귀순한 후 유재흥보다 먼저 앞서서 2000년까지 못 살고 90년대에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창호 소위 잘 아시죠? 호리함부터 그 탈출한 소위, 이분이 바로 현리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서 북으로 끌려가서 중국을 통해서 기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흥 이놈은 언제 대짐 이렇게 하면 2011년 인터넷에 나옵니다. 2011년에 대짐, 그리고 국민 어디입니까? 국가 현충원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고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백선엽 장군은 현 정부의 반대로 특히 김원흉 같은 이 개 같은 새끼들이 반대해서 대전 현충원으로 안장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 청천강 전투 얘기를 할까요? 2부로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2부에 하고 이 비극적인 현리 전투에서 저는 외가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외숙부 신혼의 단꿈이 깨기도 전에 차출되어 전선에 가서 이 현리 전투에서 전사를 해서 저희 어머니는 출가 외인이라 혼자서 저는 외가 없이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은 여름 방학이면은 다 알 겁니다. 이모네 집에 가고, 이모가 있으면 이모네 집에 놀러 가고, 외갓집이 있으면 외갓집에 놀러 가고, 어릴 때 그 한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저는 여름 방학이든 겨울 방학이든 외가도 없고 이모네 집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집에서 팽이 치고 아니면 여름에는 냇가에서 미역 감고 놀았습니다. 외가도 없고 이모도 없고 제일 반겨주는 것이 외가요 이모댁이 아닙니까? 어머니와 단둘이 남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본에서 행군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자란 우리 어머니와 외삼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동군에서 공무원 시절에 당시 현리 전투에 참가한 같은
인천 이씨입니다. 인천 이씨는 끝에 자가 연자로 들어가는 이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지금 잠시 잊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이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은 돌리입니다. 연자. 이게 인천이 씨는 가락 씨하고 김혜겸 씨하고 같은 한파죠. 그 영동군 양산면에는 인천 이씨 십성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건물급들이 많이 배출이 된 곳입니다. 당시 제가 근무할 때는 중앙정보부 국장급만 둘이 있고 상당히 이 세도가 만만치 않은 인천 이씨였습니다. 멀리 무주까지 농지를 전부 다 경작을 소유를 하고 있어서 대부호들이 많은데 당시 그곳 이장이 저와 우연히 이야기 중에 현리 전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어느 동네냐, 이야기한 동네가 전 국회의장 박관용 국회의장이 태어나신 영동군 양산면 죽살이란 마을에서 저하고 대화입니다. 하나 6.25 참전 용사가 같이 그 이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장 한 분은 같은 인천이시라 같이 전투에 참여했는데 전투하다가 외삼촌이 사망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사히 탈출해서 나중에 건강하게 사셨는데 지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분도 아마 90이 넘어서 고인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6.25 때 휴전 무렵에는 고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전에서 강모 씨 아저씨입니다. 그 사람 저보다 한참 어른이죠. 아버지 뻘되죠. 그 사람이 무려 상어 속에서 고지전을 하는데 중공군 총칼에 무려 7군데를 찔렸습니다. 목 찔리고 이쪽 찔리고 이쪽 찔리고 이쪽 찔리고 이렇게 찔렸는데 그 상처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근데 기적같이 살아서 왔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 쪽이나 이쪽에는 빗나가고 목, 어깨, 팔 이쪽에만 7군데 흉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삶을 안겨주신 그분입니다. 그분 살아 계셨는데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흉터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이 고지전에서도 이렇게 우리 국군은 비목이 되어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2부에서 유재영 이놈이 먼저 패전한 청천강 전투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1년) 인민군과 중공군은 4월 공세로 불리는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국군과 유엔군은 강력한 화력과 우세한 기동력으로 이를 잘 막아내고 곧 반격을 시작하여 전선을 다시 북으로 밀어올립니다. 이 당시는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으로 양측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휴전 협상에 임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4월 공세에 실패한 중공군은 다시 한번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5월 공세입니다. 유엔군은 항공 정찰을 통해 대규모의 군대와 보급 차량이 연천에서 화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또한 포로들의 진술을 통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곧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공군은 이번 공세에서 중동부 전선에 15개의 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군 사단을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한국군 사단을 공격하기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군은 미군보다
화력과 장비가 열세이므로 공격하기 쉽다. 한국군은 산악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면서도 산악전에 약하다. 한국군은 야간 전투에 약하다. 한국군을 공격하면 미군의 무기와 장비를 노획할 수 있다. 미군은 5월 초까지만 해도 중공군의 이러한 병력 이동이 그들의 기만작전이고 유엔군이 이에 대항하여 서부지역 병력을 동부로 이동시키면 그 사이 중공군이 서부지역을 공격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병력과 물자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자 그들이 동부전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격을 전면 중지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하며 적에게 한 채의 땅도 빼앗기지 말 것을 지시합니다. 당시 중동부 전선은 미 10군단과 국군 상군단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10군단 예하에는 미 1 해병사단, 미 2사단, 국군 5사단, 국군 7사단이 있었고 3군단 예하에는 9사단, 3사단이 배치되었습니다. 1951년 5월 16일 16시 인민군과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국군 7사단 지역으로 적의 공세가 심했는데 무려 3개 사단이 동시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당시 7사단은 소양강 남쪽 방면에서 적의 도하를 막기로 하고 좌전방에 8연대, 우전방에 5연대를 두고 후방의 예비로 3연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7사단은 적의 소양강 도강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그들이 제2, 제3 공격을 실시하면서 점차 밀리게 되고 결국 그날 밤 후방으로 철수를 시작합니다. 당시 중공군의 일부 부대는 국군과의 전투를 피하고 후방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철수하는 국군이 중공군을 뒤따라 내려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7사단장 김영일 준장은 예하 부대에 전선을 유지하면서 축차적으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만 통신 연결이 끊어져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겨우 전달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예하 부대들은 자체적으로 무질서한 철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월 17일 03시 인접해 있던 9사단은 7사단이 크게 패하여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9사단장과 3사단장은 3군단장 유재흥 소장에게 군단의 차량을 오미제 너머의 상남리로 철수시키자고 건의합니다. 하지만 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수를 보류합니다. 야간에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이동하면 병사들에게 후퇴하는 인상을 주어 사기가 떨어진다. 미 10군단의 상황 추이를 물어본 바 전선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설령 7사단의 방어선이 돌파되었다 하더라도 예비대를 투입하면 중공군의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요충지인 오미제는 주 저항선으로부터 25km 후방에 있기 때문에 금일 오후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미 10군단은 예하 국군 7사단의 상황을 3군단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3군단장은 중공군의 신속한 기동작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장의 기대와는 달리 3군단은 이미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시 전인 00시 30분 단대움 이상의 적 중대병력이 7사단 후방에 위치한 오미제 부근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도로가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오미제가 점령당함으로 해서 현리전투의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451번 도로는 3군단의 유일한 기동로이자 보급로 그리고 철수로였는데 그 중에서도 오미제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5월 공세가 있기 전 미 8군 사령부는 각 군단에 대한 배치를 실시하면서 오미제를 미 10군단 예하
국군 7사단 지역에 배속시킵니다. 3군단은 보급로의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오미제가 다른 군단의 작전 지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그들에게 맡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예하 9사단의 1개 대대 병력을 오미제에 배치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미 10군단장 알몬드 중장과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즉시 자신의 작전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유재흥 군단장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합니다. 오미제는 우리 군단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겠다. 이 조치는 귀 군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만일 귀 군단의 예하부대인 7사단이 이곳에 병력을 배치한다면 우리도 철수하겠다. 하지만 미 10군단장은 이를 거부하고 상부인 미 8군 사령부에 보고하였고 사령부에서는 오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0군단의 작전지역인 만큼 9사단은 철수하라고 지시합니다. 마침 이때는 유엔군이 전선을 북상시키면서 오미제는 7사단의 주 저항선에서 25km 후방에 위치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된 3군 단장은 오미제에서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다시 5월 공세로 돌아와서 9사단은 인접 7사단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회의를 통하여 적이 오미제까지 진출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 야포와 차량 등 기동장비를 오미제 남쪽으로 이동시키기로 합니다. 장비 이동은 부사단장 이용문 대령이 담당하기로 하고 9사단의 차량 200여 대가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야간의 차량 행렬은 속도를 낼 수 없어 오미제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차량 행렬을 향해 적의 소총 사격이 시작됩니다. 선두에 있던 이근양 중령은 적이 박격포를 사용하지 않고 소총으로만 공격했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급하게 정찰조 1개 분대를 편성하여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찰조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인민군 150여 명이 그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이근양 중령 일행은 급히 내린 천으로 몸을 숨기게 되고 이렇게 9사단의 차량 행렬은 길게 정체된 상태로 도로에 남게 됩니다. 그 사이 7사단은 오미제까지 적이 침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7사단도 오미제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하 3연대에 지시하여 오미제를 탈환하도록 합니다. 7사단 3연대 2대대는 오미제를 확보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했지만 곧 후방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 이 대대는 오미제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후퇴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5월 17일 15시 오미제에 있던 적의 중대급 병력은 대대급으로 불어나고 나중에는 중공군 2개 연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갈 곳을 잃게 된 3군단은 현리 지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현리에는 다른 곳에서 후퇴한 부대들도 모이게 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9사단, 3사단, 3군단 직할대, 7사단 5연대, 수도사단 1연대 일부입니다. 이렇게 현리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1951년 5월 17일) 오후 현리 지역에는 국군의 수많은 병사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9사단장 최석 준장은 3사단장 김종호 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결과 각 사단은 1개 연대씩 차출하여 2개 연대로 오미제를 탈환하고 그 사이 군단 병력이 철수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오미제의 적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고 누가 2개 연대를 지휘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이 되지 않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군단장 유재흥 장군은 비행기를 이용해 현리에 도착한 후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을 모아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3사단과 9사단은 주력 부대를 이용하여 오미제를 탈환하고 퇴로를 개척한다. 포위망 돌파에 성공하면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치며 창촌으로 철수한다. 철수간 군단의 지휘권을 3사단장에게 위임한다. 돌파에 필요한 탄약과 보급품은 공중으로 보급한다. 이후 군단장은 다시 비행기를 이용하여 현리를 떠납니다. 군단장이 떠난 후 3사단장은 9사단장과 협의하여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9사단 28연대는 현리 주변에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한다. 9사단 30연대는 736고지와 785고지를 점령하여 확보한다. 3사단 18연대가 30연대의 뒤를 이어 오미제를 확보한다. 공격 개시 시간은 21시로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상군단의 병력과 장비가 아직 건재한 상태였고 병사들은 곧 포위망이 돌파되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단의 엄호 임무를 맡은 9사단 29연대는 1대대를 631고지에 3대대를 558고지에 그리고 2대대를 839고지에 배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1대대와 3대대는 적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9사단 30연대장 손희선 대령은 3대대가 736고지를 확보하고 1대대가 785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5월 17일 22시 30연대 3대대가 목표인 736고지를 점령하면서 돌파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3군단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3대대의 뒤를 이어 785고지를 점령해야 할 1대대가 보이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현리 지역에는 수많은 부대가 직결해 있어 무전망의 혼선 때문에 제대로 된 교신이 어려웠는데 이러한 이유로 1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훗날 1대대장 김상의 중령은 당시 785고지를 점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0연대장 손희선 대령은 1대대가 부대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상호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이때쯤 야하 부대를 돌아보던 9사단장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야간에 10km의 거리에 있는 오미제를 탈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방태산으로 철수를 시작한 것인데 당시 그를 수행하던 군수참모 김재춘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사단장이 부대 지휘를 포기한 채 방태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현리에서는 일부 병력이 방태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작전상 방태산으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 여기에 일부 장교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차량과 장비를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병사들은 점점 공포심에 사로잡힙니다. 3사단 18연대는 9사단 30연대의 뒤를 이어 오미제를 탈환하기 위해 경무장을 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연대에서 공격을 실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18연대장은 수색대를 보내 그들의 공격 진척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합니다. 그 결과 9사단 30연대가 공격을 하지 않고 방태산으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8연대장은 이 사실을 3사단장에게 보고합니다. 고민에 빠진 3사단장에게 미 군사 고문관 에머리치 대령은
방태산을 확보하여 그곳에서 아군이 지원해줄 때까지 방어 전투를 수행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3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야간이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지휘가 어렵다. 방태산은 지형이 험준하여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구사단과 연락이 되지 않아 상호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오미제에 대한 돌파 작전을 실패하였다고 판단한 3사단장은 비록 장비는 포기하더라도 병력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18년대의 공격을 취소하고 부대를 방태산으로 이동하여 철수하도록 했으며 휴대할 수 없는 장비는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3군단은 제대로 된 반격작전을 실시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 후퇴를 시작한 것입니다. 9사단의 30포병대대와 3사단의 11포병대대는 적방향으로 무관측 사격을 실시하여 포탄을 모두 소비한 후 포를 파괴합니다. 당시 105mm포는 국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이었으며 소중한 장비였기 때문에 이를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하는 일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3군단의 장비가 유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미군은 전폭기를 이용하여 현미 지역에 있던 아군의 장비를 향해 폭격을 실시합니다. 방태산은 무질서하게 철수하는 국군 병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병사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산길은 금방 정체되었고 마음이 다급한 이들은 길이 아닌 곳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겨우 챙겨온 기관총이나 무전기, 소총은 이제 귀찮은 물건이 되어 골짜기에 버려졌고 장교들은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급장을 떼어버렸습니다. 후퇴하던 병력은 창촌을 통해 운두령과 속사리로 철수하려 하였지만 중공군이 빠르게 추격하여 창촌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좌절됩니다. 미군 전폭기가 날아와 추격하는 중공군을 향해 폭격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피하의 위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아군에게 오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창촌으로의 퇴로가 막힌 3군단은 울수제를 넘어 하진부리로 철수하기로 합니다. 울수제는 표고 1150m의 높은 고개로 병사들은 이틀 동안의 철수로 체력에 한계가 와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이렇게 낙오된 병사들은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미 무기를 버린 병사들은 이제 탄띠, 배낭, 철모까지도 버리면서 간신히 고개를 넘었고 결국 5월 19일 15시 3군단의 주력 부대가 하진부리에 도착합니다. 3군단이 하진부리에서 병력을 확인한 결과 3사단은 원래 병력의 34%인 3,600명, 9사단은 40%인 4,500명만을 수습할 수 있었고 이들은 전투 장비를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공군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예비 병력인 미 3사단을 3군단의 지역에 긴급히 배치하였고 3군단의 잔여 병력은 재편성하여 좌측의 9사단, 우측의 3사단이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병력이 부족했던 3군단은 중공군의 공격을 당해낼 수 없어 다시 후퇴를 반복합니다. 결국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국군 3군단을 해체하도록 명령합니다. 당시 벤플리트 장군과 3군단장 유재은 장군의 대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현리 전투 이후 한국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미군은 한국군의 육군 본부를 통하여 국군을 간접적으로 지휘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지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한국군을 교육하기 위해 강원도 양양에 야전훈련사령부를 세웁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대대급 부대의 훈련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상의 대부대 훈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국군 사단 전부가 한 개의 사단씩 돌아가면서 9주 동안 미군의 훈련을 받도록 했으며, 여기에는 말단 병사에서부터 사단장까지 각자의 직책에 맞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군 사단 모두는 이러한 야전 훈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어느 정도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현니 전투였습니다.